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간평 대비 경제학 핵심 이론 최종 점검입니다. 5주 만에 우리 경제학 이론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뭐 다 이제 경제학 한 2, 3회독 이상 하셨죠? 네. 경제학 한 번 보신 분 계십니까? 뭐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한 번 보셔도 뭐 4월 달에 시험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한 뭐 몇 회독 더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요번에 이제 요 이론은 완전히 이제 올해 시험을 위해서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 우리 이제 진도별로 요 교재는 문제로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니까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로 해서 25문제씩 총 14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게 낫겠죠, 그죠? 25문제니까 한 20분 만에 이제 25문제를 풀어보시고, 부담 없이 풀어보시는 거죠, 그냥. 물론 문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론 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주에 한 3회분 설명합니다. 3회분 정도. 한 주에 우리가 총 7시간이니까 3회분 정도를 이론 정리해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뭐 집에서나 아니면 우리 학원에 와서 쉬는 시간이나 이거 시간 짬을 내서 25문제를 20분 내로 한번 풀어보시고 그건 사이드로 하는 거 사이드로. 그래가지고 뒤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 해보면은 혹시라도 15문제 이하로 맞춘다. 25개 중에 15개 이하로 맞추면은 내가 이 경제학 실력이 아직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 내년 4월달 시험까지 좀 경제학에 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20개나 뭐 20개 이상 뭐 20개 근접해서 맞추면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스케줄대로 가면은 내가 경제학은 한 60점 이상 맞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5개 이하로 계속 맞으면은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 경제학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이제 문제는 그렇고요. 하여튼 목적은 이론 정리입니다. 그죠? 우리 이반의 목적이 핵심 이론 정리입니다. 핵심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론들을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함으로써 나는 이론은 마무리하겠다. 우리 2월달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수식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간단히 나옵니다. 우리 수식 계산 문제 총 정리는 또 우리 2월 말과 3월 초에 하는 2주간에 하는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 수식 계산 문제만 총 정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 문제는 그때 또 2주간에 하는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수식 계산보다도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내가 이 이론을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설명을 들어도 저거는 내가 좀 부족한데 하는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잘 알고 계시는 거는 한번 듣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혹은 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본서 확인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시험 날짜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나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본서를 찾아서 확인하시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셔요.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수식 계산 문제는 우리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거의 뭐 계산 문제 한 20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 합니다. 2주간에 그죠? 우리 올해는 2월 말과 3월 초에 2주간에 걸쳐서 수식 계산 문제 총 정리를 하는데 여기도 여러분 이거 할 때도 이론 정리 또 됩니다. 계산 문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뭐 이론 배경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 배경을 또 설명을 하기도 하니까 또 이론 정리가 또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별실에 여러분 시간 내서 경제학 이론을 또 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딱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문제 이하씩 맞추시는 분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이 외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올해 시험 치기 전까지 이제 시간 많이 남았죠. 지금 뭐 2월 1월도 있고 2월 3월까지.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모의고사나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전으로 시간, 마음 문제 같으면은 30분 내에 시간을 길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30분 이내로 마음 문제를 푸는 훈련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자료 드리겠죠.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많잖아요. 우리 간편 기출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의 기출문제는 뭐 다른데 해설이 되어 있겠지만 또 우리 아주 과거의 기출문제 해설은 요 교재 또 뒤에 있잖아요.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아주 과거에 우리 간평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 문제와 또 해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한정 시간 내에 딱 풀어보는 그리고 제낄 문제는 제끼고 푸는 문제는 풀고 이게 훈련을 갖다가 매우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시험 치기 전까지 남는 시간에 경제학은 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풀어보는 이런 훈련을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전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론 엄청나게 해도요, 이론 엄청나게 공부하고 해도 실전에 가서 시간 배분이라든지 제낄 문제와 푸는 문제 이런 거를 이게 훈련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종종 봤어요. 모니터링 해보면 수험생들 이론 진짜 잘합니다. 이론 엄청 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실전 훈련이 덜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남는 시간, 하여튼 우리 기본 하는 거 외에 남는 시간에 경제학에 만약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5주간의 이 이론 정리를 이제 우리가 총 14회 문제를 통해서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회분 정도, 75문제 정도죠. 75문제 정도 뭐 대략 그렇게 정리가 돼 나갈 것입니다. 미리 예습하실 때 3회분 정도는 풀어오십시오. 풀어오고 점수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반복이죠. 또 그죠? 문제 풀면서 한번 또 이런 생각해 보는 거고, 또 저한테 해설 들으면서 또 정리, 또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또 정리.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자기 실력이 나옵니다. 실전에서. 자, 여튼 우리 이론은 이번 강의로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회분 풀어봤죠? 오늘은 예습을 안 해오셨으니까 1회분은 풀어봤죠? 안 풀어봤습니까? 또 2회분, 3회분은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문제는 뭐 여기 있는 자료에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론 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자, 1회분 경제학 기초 및 수요 공급 이론 쪽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에 기회비용에 대한 서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기회비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구 충족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죠.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 발생하니까. 예금하지 않은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예금으로부터 이자 소득이다. 맞죠? 뭐 이런 거 공부하시죠, 여러분, 이거. 거시경제학에 나오죠, 거시경제학에.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 항상 뭐 기회비용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잖아요. 계산하라. 그러면은 항상 머릿속에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거의 없죠. 장롱에 현금 보유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없지. 기속비용은 이제 현금 보유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제 예금을 하면 이자 보통 이자입니다. 이자. 이렇게. 예금하면 남한테 빌리 주면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포기되고 여기 기속비용이 되잖아요. 3번 의무교육 제도에서 분산비용은 개인적으로 무료지만 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회비용은 반드시 양이거나 뭐 포기한 게 없으면 0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의무교육 한다고 자원이 투하되겠죠. 그러면 다른 데 쓸 자원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양입니다. 4번에 어떤 기계 설비에 아무리 큰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또 다른 용도에 그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재판매할 수도 없다면 그 기계의 사용의 기회비용은 0입니다.
전혀 뭐 다른 용도가 없잖아요. 5번에 기회비용은 경제 문제만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틀리죠. 특히 우리가 이제 요 기속 비용이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포기한 여가 가치라든지 뭐 등등 이게 화폐 가치 환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렵더라도 우리 포기했다면 기회비용에 무조건 추산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건 뭐 쉬우니까, 2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한 우리 경제학이 추구하는 두 가지 덕목이죠. 효율과 공평. 옳지 않은 것은 효율과 공평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평한 자원 배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적일 필요는 없다. 3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평한 자원 배분인 것은 아니다. 4번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다른 효율적인 자원 배분보다 오히려 더 공평할 수도 있다.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뭐가 틀렸어요? 이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답은 5번입니다. 우리의 효율성과 공평성은 단기적으로는 역관계 맞아요. 효율을 너무 추구하면 공평이 져야 되고, 공평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이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틀렸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공평성을 달성해 주는 게 효율을 또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이제 경제학술사 문제인데, 경제학술사는 우리 기본서 제1장 제7절에 마지막 정리되어 있죠. 2개 페이지를 거쳐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 반드시 다 1회독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 1장에 있는 7절에 있는 경제학의 발달사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고전학파 예정주화설 맞죠? 예정주화설이 개인의 이익이 모아진 게 국부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예정주화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줘야 국부가 추구된다. 개인의 이익은 누가 추구해주느냐? 시장기구다.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사상이죠. 그 다음 신고전학파, 마샬이나 피구인데요.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은 이제 효율과 공평을 두 마리를 다 쫓는 그런 학문이죠. 피구가 유명하죠. 그 다음 중농주의 학파는 토지단일시의 주장 맞고요. 역사학파, 독일의 역사학파는 보호무역을 강력히 주장한 학파입니다. 중상주의도 보호무역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4번에 다음 설명 중에 우리 경제학의 절양 변수 뭐 있죠? 스탁 변수, 시점 변수. 우리 경제학 원론 체계 시점 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국부 요인, 노동량, 현 시점에 우리나라 노동량, 자본량, 자원량, 현 기술 수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시경제학의 용어, 우리나라 총공급 요인, 노자자기. 대표적인 우리 경제학 원론의 절양 변수입니다. 스탁 변수. 기간 변수가 아니고 스탁 변수, 시점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 국가면 외채, 개인이면 부채 총액, 그 다음에 예금 총액, 이런 거. 스탁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산 가치, 부동산 가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간택사 되시면 주 업무를 할 걸 토지, 건물 가치, 중고자동차 가치, 각종 재산 가치는 전부 다 스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11장에 나오는 우리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변수 중에 11장에 나오는 통화량,
이 공급을 달아도 스탁입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공급인데도 요거 하나만 스탁 변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수요와 공급량은 플로우 변수인데 이거 하나만 스탁 변수입니다. 뭐 그 시기 요것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학 원론에. 그 외에는 전부 다 기간 변수입니다, 그죠?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답은 1번이네, 그죠? 부동산, 여기 있네. 재산 가치. 각종 재산 가치. 이게 스탁입니다, 스탁. 1번. 그 외에 뭐, 이제 클럽 프린트는 1분. 이것도 이 문제는 그죠. 출제자가 친절하게 1분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1분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 말 없어도요. 인쇄량, 이런 거 다 그 기간 변수입니다. 일정 기간에서 이야기되는 변수들이죠. 인쇄량, 뭐. 한국 식당의 하루 매출액, 하루라는 말 없어도요. 매출액. 이건 어떤 기간입니다, 기간. 그 다음에 아빠 월급, 뭐 이런 거. 가족 지출액, 소비 지출액, 이런 거. 그 다음에 임금, 뭐 이런 거 다 뭐 유량 변수입니다, 경제학에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요거만 스탁 변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유량 변수입니다. 자, 5번에 구성의 오류가 나왔는데요. 예. 이게 뭐예요? 구성의 오류? 경제 A라는 경제 현상이 있는데 개별적, 미시적으로 보니까 부분적, 개별적으로 이 현상을 해석해 보니까 미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 현상을 분석해 봤을 때도 당연히 미득이다라고 맹목적 결론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당연 미득이지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좋은 예가 우리 경제학 원론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저축행위. 이거요. 한 개인으로 보면은 무조건 미득이죠. 근데 우리나라 거시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 저축이 늘어난다. 그러면 미득입니까? 악덕입니까? 미득입니까? 악덕입니까? 악덕일 수도 있고 미득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불황시는 악덕입니다. 단기적으로 불황 때는 우리나라 저축이 늘면은요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가 더 죽습니다. 그래서 악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이브, 저축의 역설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저축의 역설. 소비가 미득이다. 저축은 악덕이다. 케인즈파 주장이고요. 케인즈파 주장. 이게 바로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예가 되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미시적으로 미득이니까 거시적으로도 저축은 무조건 미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이 구성의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이 악덕이 되거든요. 악덕이 되니까 이게 구성의 오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미득이 될 수도 있죠. 저축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호황 때 보면은 또 성장기에 보면은 저축이 늘면은 미득이 됩니다. 예. 이때는 저축이 자본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투자 자금으로 조달돼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고전파 주장이고요.
세이 법칙이 수용되는 거죠. 세이 법칙.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학 내용인데 여기서 정리가 되네요. 그죠? 세이빙스 패러닥스와 세이 법칙.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이 악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이 거시적으로 미덕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건 이 하얀 거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하얀 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미덕이니까 거시적으로 무조건 저축은 미덕일 것이다. 무조건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15번에 구성의 오류에서 가장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어요. 자, 1번 한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자, 이거 보세요. 한 산업이 미시입니다. 모든이 거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산업의 임금이 오르면 그 산업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된다. 거시적으로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예입니다. 여러분, 한 산업의 임금이 오르면 모든 노동자가 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산업의 임금이 오르면 그 산업의 물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 산업의 물품을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우리 생산이 떨어지고 해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앉아있던 구경꾼들이 일어나면 그 일어났던 구경꾼들은 좋아지겠지. 근데 모두 다 이게 이제 모두라는 게 이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볼 수 있다. 이게 또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고요. 이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을 가르면 그 기업은 좋아지겠지. 근데 모든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이것도 보면은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고요. 자, 경기 침체 시에도 절약은 미덕이다. 있네. 그러니까 저축은 여기는 딱 그대로. 저축은 미시로 무조건 미덕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 시에는 악덕입니다. 악덕인데 경기 침체 시에도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노사분규가 격렬한 해에는 물가 상승이 심하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도 무조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도 경제학술사 문제네요. 경제사상에 대한 수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그냥 읽어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자연적 자유주의, 우리 고전학파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왈라스 맹거 재본서 이런 한경학파네요. 한계혁명은 신고전학파의 출발점이 되었다 맞고요. 옛날 고전학파와 한경학파가 접목된 게 신고전학파잖아요. 옛날 고전파는 공급 중시 경제학이죠. 한경학파는 이제 소비자 이론이 나오면서 수요 중심의 이론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게 수요 공급 이론을 내는 게 신고전학파. 마샬이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막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의 운동법칙을 규명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역사파는 고전학파들이 주장하는 그 자유무역 주장, 선진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의 질서에 반박을 한 학파입니다. 우리 보호무역 하겠다. 자유무역은 선진국만 이득이다. 우리 후진국들은 지금 보호무역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한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이론은 모두 균형에 틀리죠. 우리 케인즈학파 이론은 불자죠. 불균형, 불안전 정보, 불안전한 경제인, 불자하고 불황 이런 거 많이 관련되죠. 그래서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는 다 이제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케인즈학파는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시경제학 공부해 보시면 다 알죠. 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기초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7번부터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잘 정리해야 되겠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그 5개 도구잖아요. 수요 및 수요 곡선, 공급 및 공급 곡선, 그다음 시장 균형 원리, 탄력성, 잉여, 요 5개 도구입니다.
5개 도구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7번에 우리 생산물 시장을 기본으로 한 수요 결정 요인, 7번, 8번 이런 거, 그 다음에 10번 등등 요 뒤에 계속해서 우리 생산물 시장을 예로 들어 가지고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 이런 건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단 7번 한번 읽어보고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7번에 J와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제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1번 J와 A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 이런 수요 증가고 우측이고요. 2번 J와 A 가격의 상승은 선상을 통한 수요량 감소 요인입니다. 선 자체의 왼쪽 이동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완제 C의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4번에 J와 A가 열등제일 때 소득의 증가, 이게 수요 감소네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체제 B의 가격 상승은 이자의 수요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합당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론 정리합시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겠지만, 이제 최종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선상이동인 수요량 변화와 공급량 변화. 선상이동인, 선자체 이동이 아니고요. 선상이동인 요거가 선자체 이동인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죠. 이게 선상이동인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재화 수요뿐만 아니라요, 이 경제학 원론이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그래프에서, 이 변수 있잖아요. 여기 잡혀 있는 변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여기 잡혀 있는 변수가 움직이다고 충격이 들어오면 무조건 선상입니다. 선자체 이동은 없습니다. 여기 잡혀 있는 변수가 움직이면 선상의 움직임이지 선자체 이동은 없습니다. 이 변수 말고 이 변수가 무슨 변수인지 몰라도 이 변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외생 변수가 날라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 변수가 변하면 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거는 모든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모든 그래프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좌표 볼 때 이 변수 잘 체크해야 되죠. 변수가 뭐가 잡혀 있는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화는 생산물 시장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공급량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상이동인 거는 이 변수 잡힌 게 뭐죠? 우리 생산물 시장의 Y축 좌표 변수 뭡니까? 거래와 가격입니다. 우리 생산물 시장에서. 그래서 거래와 가격 변화입니다. 거래와 가격 변화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선상이동입니다. 선자체 이동 아닙니다. 선상이동입니다. 그리고 보기 2번 보세요. J와 A 가격의 상승, J와 A 가격의 하락. 이거는 선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선상이동입니다. 선상.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수요의 요인은 선자체 이동입니다. 공급의 변화도 이제 선자체 이동인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있죠, 이제? 자, 이 재화의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 변화.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 변화.
이지아의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이지아의 수요는 증가. 이지아의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이지아의 수요는 감소. 자, 이거 확인합니다.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공급 곡선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공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출제자가 이거 충격 주는데 공급을 움직인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요를 움직여야 돼요, 수요. 뭐 증가냐 감소냐 그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변화됐다. 이것도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변화됐다. 수요만 움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상제냐 열등제냐 따져줘야 되죠. 정상제, 열등제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면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되고 열등제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변화, 기호변화, 인구수 변화, 소비자 수 변화, 이게 인구수 변화, 광고 선전, 자산 변화, 자산 크기 변화, 남과의 의존성, 남과의 의존성, 전시효과, 베블렌 효과, 밴드웨건 효과, 스납 효과. 네 개 있죠? 요 정도면 요런 게 나오고 출제자가 이런 거 충격 주면은 수요만 증가 혹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공급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공급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공급 곡선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반대로요. 이 충격이 들어오면 공급만 움직여야 되는 요인이 뭡니까? 이 충격이 들어오면 수요와는 아무 관계 없고 공급 곡선만 증가, 감소시켜야 돼요. 생산비가 상승했다. 공급 감소. 생산비가 하락했다. 공급 증가. 기술이 진보했다. 공급 증가. 수요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이제 하나는, 이거 공급은 별로고 수요. 기업 수가 증가했다. 공급 증가. 별 거 없네, 이제 공급은. 주로 이겁니다. 공급 변화 요인은.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하고 보조금은 뭐예요? 텍스를 때리면 수요 감소고 공급 감소죠. 또 보조금 주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죠. 다만 하여튼 보조금은 증가고 세금은 감소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요를 움직일까요? 공급을 움직일까요? 그거는 출제자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문제상에. 소비자에게 세금 때렸다. 소비자에게 보조금 줬다. 이렇게. 생산자에게 세금 때렸다. 생산자에게 보조금 줬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때린 사람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수요자의 텍스 때렸다. 감소. 소비자에게 보조금 줬다. 수요 증가. 공급자에게 텍스 때렸다. 공급 감소. 공급자에게 보조금 줬다. 공급 증가. 자, 뭐 다 했어요, 완전히 다. 근데 요거 하나만 나오면은 요거는 수요도 이동, 공급도 이동, 동시에 다 이동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가격 예상입니다. 이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된다 혹은 내려가리라 예상, 요 충격 들어오면요 수요도 움직여야 되고 공급도 움직여야 됩니다. 두 개 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앞으로 이재화의 가격이 오르리라 예상된다. 시장 변화는 이랬어요. 이재화의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된다. 시장 균형 변화는.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입니다. 가격이 오르리라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되고요. 공급은 감소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는 반대고요. 수요와 공급을 다 움직여야 돼요.
가격 예상이라는 충격만 들어오면 수요도 움직여야 되고 공급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네요. 가격 올라가려 예상되면 수요는 야 가격 오른다 지금 사자, 야 가격 오른다 공급 줄이자.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데 두 개 다를 움직여야 됩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 우리 생산물 시장에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을 정리한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정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번의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최근에 성룡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 성룡차 수요를 자하방, 이것도 자하방이네. 자하방이나 뭐 좌측이나 똑같죠.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즉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세금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은 대체제잖아, 대체제.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이 확대되면은 대중교통 수단에 여기 있네, 이제. 대중교통의 가격이 하락되겠죠? 대중교통 공급이 증가되면 대중교통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 승용차 수요가 감소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동차 가격의 대폭 상승. 여기 요거요. 요거는 선상이동입니다. 선자체 이동이 아니고. 외국 승용차 대중교통망과 마찬가지로 외국 승용차 대체제입니다. 외국 승용차의 수익 개방으로 외국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승용차의 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는 보완제죠. 이게 보완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자동차 수요를 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수요를 줄이는 거고 3번은 선상이동으로서 선자체를 이동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 탄력성. 우리 이제 탄력성은요, 무슨 탄력성이냐. 우리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탄력성들은 전부 다요, 기간으로 따진다.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 물어봤네요. 탄력성이 왜, 아니, 이거는 수요 탄력성인데요. 수요 탄력성이 장기에는 왜 더 탄력적이 되냐. 대체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대체제를 많이 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탄력성 크기 요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수요 탄력성 크기 요인, 공급 탄력성 크기 요인, 여러 가지 탄력성들이 나오는데 경제학 원론에 그 중에 각종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딱 하나, 수요 탄력성 크기 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요인만 조금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필요 없어요. 딴 거는 뭐 탄력성 계산 문제가 중요한 거지 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딱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요인 말로만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요 우리 탄력성 중에 황제잖아, 황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거 크기 결정 요인. 요거 한번 보면 이제 끝납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성이 커집니다. 장기에 가면 이 대체제를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필수재, 농산물, 기호품 등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적고 사치재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크고 작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 1보다 적다, 1보다 크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납니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요 5개 중. 그러니까, 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 특히 저 사치제가 1보다 크다, 필수제가 1보다 적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래야 됩니다. 끝. 각종 탄력성 크기 요인 저거 하나만 봅니다. 자, 10번까지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10번.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증가한다. 자, 머리 상상해 보세요. 왜냐면 그림을 안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전에서 뭐 이렇게 그려볼 필요도 없잖아. 머리에 상상하면 됩니다.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거래량은 어찌 됩니까, 여러분? 수요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가 답입니다. 거래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2번은 공급의 변화란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다. 3번 수박값이 오르면 대체재인 참외의 수요는 증가한다. 4번 수요는 소비자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인 의도된 욕망이다. 5번에 소득이 증가하면 상품 수요는 항상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틀리죠? 정상제만 증가하죠. 열등제는 오히려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10번까지 했고 또 뒤에 좀 쉬었다가 11번부터 또 쭉 보도록 합시다.